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공법 입문과정 4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건축법까지 신도를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으로 입문과정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하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하고 그다음 또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네. 그때 자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배우셨죠. 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이제 건축법상 건축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섯 가지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무엇이 되는 거죠?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입니다. 네,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때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그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집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짓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가장 큰 차이가 단독주택은 이제 단위가 홈이다 호. 단독주택을 1개, 2개 이렇게 세지 않고, 단독주택 10개는, 단독주택 10호, 100개는 100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단독주택 30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단위가 세대죠. 우리, 너네 아파트 몇 세대야? 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이제 주택 건설을 할 때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하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하나의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단독주택 30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받고 이제 전원주택을 짓게 되는 것이고, 현대 건설에서 이제 뭐 현대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를 이제 대규모로 이제 주택단지에서 건설할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에서 뭐 H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이제 500세대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서울시청에 가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면은 건축주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부르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은 이제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사업주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고객이 단독주택, 전원주택 하나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전원주택 하나를 지을 때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그때 여러분의 고객은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건설에서 서울에다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대로 서울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해도 좋은지 서울시청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 그때 H건설 우리는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주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법 적용 대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렇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될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주택법상 주택건설 과정 등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을 할 때 1, 2월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건축법과 주택법을 이제 기본 이론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오늘 이제 주택법상 용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제 입문 과정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이제 주택법을 본격적으로 주택법 관련 용어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주택법상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택법상 주택은 이제 법으로 정의된 개념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주택법상 용어 정의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주택법 학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이 무엇일까? 그런 거죠. 네,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 하면 이렇게 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택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죠? 당연히 뭐 그런 국어적인 의미, 어떤 상식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지. 법으로 규정된 주택의 개념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 하면 다음을 말한다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원이죠.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에는 그 주택의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는 것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죠? 구조죠, 구조.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데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조본음의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건축법상 지난주에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는 단다다공해서 연다기에서 그죠?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되지만 이제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고요. 기숙사는 잠시 뒤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지만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중에 준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요. 자금에 따라서 주택 건설 재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택 건설 재원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둘 모두 개념이 진짜 중요해. 시험을 볼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용어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즉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되죠.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거나 B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몇 번 하셔야 시험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개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그렇게 해서 4개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 4개의 사업주체 나중에 이제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이 법상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잠시 뒤에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같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이 법상, 즉 이 법은 주택법이죠.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하십시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이 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거나 그 다음에 재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고 건설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이 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방금 우리가 개념을 정의한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무엇이 되는 거죠? 주택법상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 무엇일까요? 자, 민간건설사업주체가 민간 재원으로 건설된 주택은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딱 법이 정의한 대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주택법에서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살짝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른 분류 그 자체가 시험에는 거의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주택은 수차례 시험 나왔고요. 민영주택도 수차례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 건설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명박 정부 때 아마 국회에서 여당과 여당의 합의로 국민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개념이 도입됩니다.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 세 가지를 밑줄 그어드릴 테니 일단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면 첫 번째 300세대 미만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일단은 세대라는 단위가 붙었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300세대 미만일 것.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2번. 그리고 어디에 건설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걸 그대죠. 그러면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적 밖에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가, 단지형 다세대 주택가, 그리고 소형주택, 이 세 개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자, 같이 앞서 따라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소형주택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연립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 아파트 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그 주택 단지 안에 아파트 동수가 101동, 102동, 103동.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주택 단지에 공동주택의 동수가 이렇게 2개 동 이상이면은 이것을 아파트 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이 아파트면은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고, 연립주택이 되면은 뭐죠?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으로 해서 단지를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 그 공동주택이 다시대 주택이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 주택에서 단지형 다시대 주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시대 주택은 단지형 다시대 주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은 이거 중요해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둘 모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본래 연립주택과 다시대 주택의 공통점은 주택으로서 연층수가 4개층 이하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시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5층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형주택이 지난해까지는 이제 원룸형 주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법이 개정된 거죠. 개정돼가지고 소형주택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요건, 소형주택의 요건이 이제 법으로 규정됐고요. 이 소형주택의 요건이 그대로 출제됐었죠. 그래서 이 소형주택의 요건을 암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편집에서 D가 빠졌구나. D가 빠져있죠. 그렇게 해서 A, B, C, D, E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것을 우리는 주택법에서는 도시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형주택에 대해 위해서는 세대별 주거수용 면적, 세대별 주거수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보일러실을 각각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거수용 면적, 주거수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즉 원룸이죠, 원룸. 우리가 말하는 원룸이 되는 거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즉 원룸으로 만들라는 거고요. 주거수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주거수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침실이 2개 이상의 시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시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에는 소형주택을 둘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D, E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법에서 소형주택으로, 소형주택도 주택법상 도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2022년 때 그대로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됐고요. 제가 그 동행 모의고사에서 다음 중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그대로 이거 전체를 한 문제로 만든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던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 꼭 외워두십시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가, 단지형 다세대주택가,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을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자, 처음에는 이제 낯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니까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더라도, 일단은, 쭉쭉 진도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볍게 따라오는 게 좋죠. 그냥 들리는 것만큼만 듣고 따라오시면 좋죠. 왜요? 우리는 기본 이론 강의 시간 다시 꼼꼼하고, 아주 이해가 쉽도록 차근차근 다시 이 과정을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용어정의 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준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준주택. 자, 이 준주택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러면 얼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6, 7년 전에, 여러분 서울의 고시원 화재 사건 때문에 고시원에 거주를 하고 있던 건설 인력, 외국인 건설 인력 등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희생되는 그 소식을 저희들이 접하게 됐죠. 그래서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처럼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이 아닌 건물이에요. 주택 외 건축물이에요. 주택은 아닌데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 등을 준주택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서 주택법을 적용하여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6, 7년 전에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이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면서 준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주택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상 준주택이 생기는데, 준주택이라는 글자 그대로 주택이 아니에요.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독서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주택 외 건축물이에요. 주택 외 건축물인가 그 부속 토지인데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준주택이다라고 법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제 그동안에 기억나는 게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를 외워야 하는 문제가 2번 정도 단독 출제고요. 그리고 제 용어정에서 종합적인 문제 또 한 줄씩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상 준주택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주택 외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시설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에는 몇 가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 4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4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다중생활시설 다. 첫 번째도 뭐라고 하는 거죠? 노인복지주택, 노, 오피스텔, 오,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외울 때 기다노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주택급성 준주택에는 기다노 그죠? 기다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기다노 이렇게 오십시오. 기다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기다노 괜찮죠? 네. 자, 주택급성 준주택이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서 기숙사는 주택급성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준주택이 되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건축급성 용도 분류는 네, 오피스텔은 뭐죠? 업무시설 용도 분류되지만 주택법에서는 네,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해서 주택에 준하여 네, 주택법의 일부를 적용하여서 주택처럼 네,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공랭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세대 공랭 공동주택이 무엇일까? 이것도 그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이런 입법 취지, 입법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게 그냥 들어가서 외우는 게 아니고 금방 그 준주택의 개념을 도입한 제가 그 입법 취지, 국회에서 이런 이제 법을 만들게 된 입법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왜 그런 정책이 나왔냐면 빚을 내도 좀 아파트를 좀 사세요라고 한 이유가 미분양이 생기니까. 그때는 주택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이제 했죠. 하니까 그 규제의 효과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명박 정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주택 가격이 또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됐죠. 침체되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줘도 분양이 안 되니까, 미분양이 쌓이니까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그죠? 또 이렇게 경제 자금 운용상 이제 문제가 유발되면은 이제 건설사가 막 쓰러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에 그 미분양 아파트의 평수가 15평, 18평, 22평, 24평이면은 소형 아파트는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쉬워요. 근데 50평, 60평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니까 이걸 뭐 50평 아파트를 60평대 아파트를 뭐 전시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0평 아파트가 있으면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합니다. 50평 아파트를 반으로 잘라서 구분해서 자, 방 2개, 거실 주방, 방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 독립된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구분된 세대별로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은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한 거죠. 네. 이렇게 주거적 면적 규모가 큰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제도를 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세대별로 각 구분된 세대별로 구분 소유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미칠 것이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내지 않은 건설 기준이나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는데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이제 건설 기준이나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2번 주택법상 그 주택건설 계획 승인을 받고 건설된 공동주택. 이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이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일단은 우리는 인문과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이제 개념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념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세대별로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사실상 이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시설을 이제 준주택이라고 하고, 근데 주택법상 준주택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죠? 기단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있다. 그렇게 이것이 완벽한 거죠. 이렇게 항상 용어정의는 이렇게 그 설명 듣고 나면은 혼자 이렇게 그 일시정지하고 되씹어서 책 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해두면은 나중에 기본 이론한테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꼭 이렇게 책 보지 않고 그 개요를 말해보는 연습을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손님이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이 되시잖아요. 소장님, 준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이 뭐예요? 단독주택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 지식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이제 그 고객들은 우리의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책 보지 않고 개요를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니까 상식적으로 임대의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제가 2022년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의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딱 한 문제가 나오고, 통째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그 통용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사회를 만들 때 혹시 해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고스란히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만약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그대로 적중을 했었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일까? 이것도 왜 그동안에 출제를 잘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이게 한 두세 차례 그 후보들의 그 정책 토론 과정에서 등장된 개념이에요. 우리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반값 아파트 들어보셨죠? 네, 반값 아파트.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 현재 그 시중 분양가의 절반으로 아파트를 분양 공급해서 서민들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공약 정책 토론을 늘 등장했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그게 말하는 반값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파트 값을 분양가를 반으로 낮출 수 있을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되죠? 마침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아파트 분양가는 일단은 땅값이죠. 택지비라고 그러죠. 택지비하고. 택지비.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근데 택지 조성할 때 토지 매입비하고 그리고 조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택지비에다가 그 외에다 이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어가죠. 건축비. 자, 이 두 가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이 되는 거죠.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만약에 그 한국토지대공사,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이 대지, 토지죠, 토지.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시행자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토지대공사,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주택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거기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 아파트 건축물이죠. 이 건물, 건축물, 아파트에 대한 소유만 분양을 받는 자, 분양 대상자는 건물 소유권만 갖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에 토지, 택지비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위해서 이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간주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거기에 이제 장기간 지상권을 설정하여서 건물을 짓고 그 건축물 소유권만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에 토지 가격이 포함 안 되고 건축비만 들어가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정책이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것은 거주의 목적 플러스 재테크, 경제적 부를 늘리는 수단이 되어 왔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건물값만 주고 아파트를 샀고 토지, 대지 지분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성공하고요. 분양 성공하고 나머지는 이 정책 자체가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를 하지 않다가 또 이번에 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죠?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가 2022년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또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이 다시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제가 동행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적용된 거죠.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인지 개념 이해하시겠죠? 토지 소유권은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 대상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부장되는 공동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쉽게 여기면 우리가 말하는 반값 아파트를 법적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땅은 임대의 개념이죠. 지상권 설정에서 아파트 짓고 아파트만 건물, 분양 대상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그러면 주택공사가 하면, 그죠? 토지 소유권은 주택공사가 갖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과 그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는 자, 분양 대상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동 부분, 부속 건축물과 복리시설은 분양받는 자들이 공동이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라고 하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소유권은 분양 대상자가, 분양을 받는 자가 그 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공공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는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2022년도에도 종합적인 문제에 이렇게 출제에 반영이 됐었어요. 반영이 됐었는데, 다음의 공공사업 몇 개가 있죠? 일단 9개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사업이 또 있어. 어떻게 다 이루냐고. A4 용지 한 페이지인데. 자, 그러면은 공공택지가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1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주택법, 이 법상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상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종류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제가 항상 찍어줍니다. 두 가지만. 5번하고 6번을 딱 묶어서 비교해서 이 두 가지만 딱 외우라고 그래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은 둘 모두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그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 만약에 그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를 신도시로 개발하기 전에 원주민들에게 그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환지 처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수용 방식으로 시행된 경우에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고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이 법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라고 기억을. 그래서 이 5번과 6번을 이해하고 있으면 정답 편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기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최대가 되는 학습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택법상 이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이 나올 거예요. 주택법상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주택법상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상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택법이잖아요. 주택에 관한 법이죠, 일단. 주택에 관한 법이죠. 주택에 관한 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는 주택법상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면은,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법, 주택법상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용어, 정의. 이 법,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뭐 도시행생활주택이 무엇인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무엇인지,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등등, 준주택이 무엇인지 등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은 이제 주택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죠. 주택 건설 절차. 아까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건축 허가 대상, 건축 허가권자,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 않거든요.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축 허가 거부, 건축 신고 대상, 가설 건축의 건축 절차 이런 것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주택법에 의해서 집 지을 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예를 들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권자 누구에게 사업 계획 승인 받아야 될까? 이거.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그 준공사를 건축권 사용 승인, 주택권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주택 건설 파트가 있습니다. 용어적인 파트, 주택 건설 파트. 그다음에 이제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분양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공급은 주택법상 주택 공급은 주택 분양을 하는 반영. 근데 주택을 분양할 때 이제 주택 공급 원칙. 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해라는 주택 공급 원칙. 그다음에 주택이 공급되는 과정, 분양되는 과정에는 투기 수요가 생기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실소유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분양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투기과열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을 공급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용어 정의 파트가 있고 공급 파트가 있고 그리고 분양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공급 파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두 문제, 여기서 한 두 문제, 네, 공급 파트에서 한 두 문제 이렇게 추진된다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됐습니다. 공급이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했죠. 그럼 이제 청약 계약을 하고 잔금을 마친 입주인들이 아파트 소유를 하고 이제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거주를 하다가 그 아파트가 입주한 지 40년, 45년 되면은 건물이 노후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하잖아요. 그죠? 재건축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건축 사업,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시단체 공부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이 법이죠. 이 법이니까 주택법 시간에 이 법은 주택법이죠.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절차 과정이 주택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 주택의 건설, 그리고 주택의 공급, 그리고 리모델링 파트 이렇게 해서 주택공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 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인문과정에서 용어 정의 파트를 학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대시설이 무엇이고 복리시설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파트를 짓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단지 안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단지 안에 도로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때 이 아파트,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다음의 시설들을 부대의 시설이라고 그래요. 주택의 부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을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차장.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사무소, 당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법상 건축 설비 등은 주택의 부수로 설치되기 때문에 부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규모가 중대규모 아파트가 인기가 있잖아요. 투자 가치가 높죠. 왜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잘 확충이 되니까. 복리시설이 뭐냐면은 이것들인데 입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인데 아파트가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단지는 중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상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가가 뭐냐면은 상가가 건축법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상가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될 때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분류되고 주택법에서 무엇이 되는 거죠? 복리시설이 되는 거예요. 복리시설. 입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복리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파트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시설은 부대시설, 입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 복리시설 그렇게 보면 되죠.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시설물, 부대시설,
입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들, 복리시설.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정도는 꼭 암기를 각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암기하셔야 돼요. 네. 종류를 암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대시설이 무엇인지, 복리시설이 무엇인지 개념을 묻기보다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선시설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네.